안녕하세요. 부동산 사법 제3강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법률행위의 불일치와 하자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이 의사표시가 효력 발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 없는 법률행위 나눠가지고 도달주의나 발신주의 이런 논란이 있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효력 발생 설명이 끝나면 이제 삼면관계, 법률행위가 갑과 을 두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 갑이 있고 대리인 또 대리인의 상대방 병, 그래서 갑을 병의 삼각관계, 삼면적 법률관계가 이루어지는 걸 법률행위의 대리라고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대리제도의 의 간단히 살펴보고 또 대리의 삼면관계, 갑과 을의 대리권관계, 을과 병의 대리행위관계, 병과 갑의 대리 효과관계 이 세 가지로 분석하는 걸 대리의 삼면관계라고 하죠. 그래 대리권, 대리행위, 또 대리효과 이렇게. 그리고 무권 대리에 대해서는 다음 제4강에서 무효취소와 함께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제4절, 일반론으로는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는 표시행위가 완료한 때 효력 발생, 즉 상대방의 도달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의사표시, 표시행위가 끝나는 순간 효력은 발생하죠. 근데 상대방이 있을 땐 문제가 다르죠. 상대방이 있을 때는 상대방에게 도달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 어느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상대방 소재,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 도달시키기가 곤란한 경우죠. 또 어떻게 의사표시를 해야 상대방에게 알릴 수 있는가, 이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상대방이 무능력자, 즉 우리가 행위 무능력자 제도는 무능력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을 법정 대리권자에게 주죠. 근데 대리는 좀 다를 수 있죠. 상대방이 무능력자일 때, 또 아니면 의사표시의 도달 문제는 수용 능력 문제가 또 논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능력자의 의사표시도 유효한지 이런 걸 따져보는 거죠. 두 번째, 의사표시 효력 발생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입법주의는 크게 그 단계별로 표백주의, 동그라미 2번에 발신주의, 동그라미 3번에 도달주의, 요지주의. 이건 뭐냐면 표백, 말을 막 입에서 자신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발신은 그걸 우체통에 넣는 순간. 그래서 편지를 쓸 때가 표백주의라면 다 쓴 편지를 우체통에 넣으면 발신주의가 적용되는 거고, 세 번째 도달주의는 그 우체통에 넣는 걸 우체 배달부가 꺼내서 상대방에게 배달을 했을 때, 요지주의는 네 번째, 그 상대방이 편지를 뜯어서 읽었을 때. 그런데 우리 민법은 117조의 도달주의 원칙, 상대방이 있을 때는 우체부가 그 집에 같이 동거를 하는 자나 또 같은 사무실에 있는 직원에게 배달함으로써 그 알 수 있는 지배권 내에 있는 도달주의가 우리 민법의 원칙이죠. 우리 민법의 원칙하고 도달주의 이렇게 써놨죠. 111조 보셔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생긴다. 이양, 표의자가 그 통지를 발한 후 그렇죠, 우체통에 넣고서 죽을 수도 있고, 갑자기 또 행위 능력을 상실, 갑자기 정신병이 와서 의식 상실이 될 수도 있죠. 의사표시에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죠. 자기 손을 떠나고 나서의 발신을 하고 나서의 사정 변경은 여기서 고려하지 않는다. 왜? 그건 이미 쏘아놓은 화살이 가서 관역에 꽂히는 문제만 있는 거지, 그걸 만일에 왈가왈부하면은 모든 의사표시는 항상 불안하고 효력 발생할 여지가 없죠. 그래서 여기서 도달주의에 이걸 좀 풀어보면
의사표시가 상대방 지배권 내, 즉 그것을 자기가 처리할 수 있는 권한 내에 들어가 사회관념상 일반적으로 요지, 이제 편지만 뜯기만 하면 곧 그 내용이 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 즉 우편물을 수신함이라는 건 발신함과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편지를 발신함에 넣는 건 표의자인데 수신함에 넣는 건 배달부죠. 우편 집배원이 자기 집 앞에 꽂아놓고 가거나 또 아파트 같은 데는 이렇게 쭉 수신함이 나란히 설치되어 있죠. 거기에 투입하는 순간 지배권이 있는 거죠. 또 등기우편 같은 경우에는 직접 수령자를 확인하고 건네주고 가죠. 거기다 사인도 받아가고, 또 동거하는 가족이나 또 같은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무실 동료, 이런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편지를 수령하면 지배권이 있는 거죠. 두 번째, 도달의 역과 도달할 때까지, 즉 우체부가 상대방에게 배달하기 전에는 그 집 앞에 수신함에 넣기 전에 그걸 제가 발신한 자임을 확인하고 주민등록 같은 걸 확인하고 그 편지를 처리해서 안 보낼 수도 있죠. 도달이 되고 나면 처리권 행사가 안 되죠. 처리라는 건 효력 발생 전에 자기가 하는 일을 거두어드리는 걸 법학에서 철회 이렇게 얘기하죠. 또 의사표시의 연착, 늦게 도달하죠. 또 불착은 아예 도달이 안 된, 이것은 표의자. 그래서 여러분이 연착, 불착을 우려해서 우리가 우편에는 뭐가 있어? 특수편제도가 있는 거죠. 배달증명제도, 또 그 등기우편제도, 또 그다음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연착, 불착을 방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도달이 안 됐다고 주장해버리면 일반 우편물을 확인할 길이 없는 거죠. 또 발신 후에 표의자가 사망, 즉 편지를 붙인 자가 갑자기 즉사할 수도 있고, 또 행위 능력을 상실해서 더 이상 어떤 단독 행위를 못하고 결국 법정 대리인, 후견인을 선임해놓고 그 자가 하게 되면 그 행위 능력 상실자는 더 이상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능력이죠. 그래서 효력에 영향이 없다. 즉 발신이 끝나고 나서의 표의자 측의 사정 변경은 이를 고려하지 않는다. 그런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그 효력에다 결부시키면 의사표시는 하나도 효력 발생을 못할 거예요. 그런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서 발신 후에 표의자의 사정 변경은 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도달되면 효력이 있다. 이게 111조 2항의 뜻이에요. 그 다음에 예의는 발신주의가 있는데 원칙적 도달주의가 우리 민법 총칙에 111조가 있다면 이 발신주의는 민법 각칙, 물권이라든가 채권법, 가족법에 별도의 어떤 즉시 효력을 발생해야 되는가, 되도록이면 빨리 효력을 발생해야 될 그런 사정이 있을 때, 의사표시를 바라였을 때 곧 효력 발생, 도달까지 하루 이틀, 우편 같은 경우는 이길 특급이라도 하루가 걸리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표의자가 어떤 최고 같은 거라고 상대방의 답변을 기다린다면 최고는 그 최고 의사를 바랄 때, 이게 1항이죠. 무능력자 상대방이 상대방의 일전 행위를 요구하는 게 최고죠. 최고에 대한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답을 하면 그 사람은 최고한 자는 의사표시를 기다리고 또 자기는 그걸 알게 되죠. 그래서 확답을 바라였을 때 효력이 있다. 그래서 무능력자 상대방의 효력에 15조에 있어요. 또 사원총의 소집, 이거는 법인 1년에 한 번씩 사원총의라게 되어 있죠. 그래서 대개 이제 연말에 할 때도 있고 연초에 하게 되는데, 이것도 법인 조항 71조에 사원총의 소집 통지를 되도록이면 발신, 즉 게시판에 게시를 한다든가 또 각자 그 회사원, 회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 상대방이 받는 것 전제로 빨리 소집의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그 법인 조항 71조에 있는 거고, 세 번째는
무권대리 상대방 위에 무능력자 상대방 최고처럼 대리권 없는 자가 법률행위라면 상대방을 보호하려고 상대방은 본인에게 무권대리인이 한 행위를 인정할 건지 유효할 건지 무효할 건지를 최고할 수 있죠. 그러면은 상대방이 최고를 바랬을 때 본인이 어떠한 대답한 걸 기다리지 말고 즉 최고권의 발신주의를 적용하는 게 무권대리 효력 발생 131조에 있죠. 또 격지자, 여기서 격지자라는 건 갑과 을,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즉시 확답을 못하는, 우리가 전화로 계약을 한다든가 구두로 계약을 할 때는 그걸 대화자라고 그래. 대화자는 서로 핸드폰을 들고 또 말로 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의사표시가 곧 이루어지죠. 그런데 떨어져 있어. 제주도에 있는 감귤을 서울에 있는 청과상이 매입을 편지로 보낸다든가 하면 하루 이틀씩 시간이 걸리는 걸 격지자라고 그래. 그래서 어떤 의사표시가 도달하는데 시간을 요할 때 보통 하루 정도의 시간을 요한다면 떨어져 있다. 그럴 때도 여기서 누가 매수인 측에서 청약을 하는 시점, 제주도 청과상에게 서울 그걸 판매하는 상이 감귤 10상자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되도록이면 계약을 빨리 성립하는 게 청약자에게 유리할 수도 있어. 531조에 그렇게 의사표시에 매도인 측에 시간을 요할 때 서울에 있는 청과상이 주문을 내는 순간 계약에 효력을 주자는 뜻이에요. 다섯 번째, 채무인수라는 게 있죠. 채무인수는 채권자의 동의에 할 수 있는데 승낙. 그래서 왜냐하면 갑과 을이 채무가 있는데 채무를 을이 병에게 인수시킬 때 갑 채권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이익할 수도 있어. 왜? 병이 어떤 변제 자격이 없다라든가 하면 불이익이 있죠. 그래서 면책적 채무인수는 을이 병에게 인수할 때 미리 누구에게 채권자에게 승낙, 내가 우리 친구에게 인수시키려는데 동의하시겠습니다. 이럴 때도 최고는 위에 무능력자 상대방이나 무권대리 상대방의 최고처럼 이것도 455조의 발신주의로 돼 있어요. 채권 총론에 나오는 조항이죠. 이렇게 5가지 예를 들은 건데 예위적 발신주의가 어디에? 법률의 명문 규정에 있기 때문에 발신주의. 그래서 그 이유는 계약을 신속하고 빨리 또 상대방의 도달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때 발신주의에 이런 예시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3조 보면 의사표시 공시송달. 이거는 의사표시를 송달하려고 도달시키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누구인지, 즉 그 의사를 표시하는 자가 과실이 없어야 돼. 다 찾아봐야 되죠. 그 사람 주소지 또 주민등록등본 같은 걸 열람해보고 과실 없이 상대방을 모를 수도 있고 누구에게 보내야 되는 건지 또 상대방 소재, 그 사람이 주소는 A지역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곳에 있는지 행방불명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주체를 모르거나 그 사람이 현재 어디에 사는지가 불분명할 때는 민사소송법에 공시 송달인데 달이 빠졌죠. 여기에 공시 송달이 여기에 집어넣으셔. 공시 송달의 규정에 있어 송달. 이건 뭐냐면 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이나 소송 서류를 상대방에게 송달시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민사소송실무사항은 다 우편 10배원 특수편으로 취급해서 지금 송달료가 1인분이 5,020원이야. 일반 여러분 이길 특급이 한 3,800원 정도 하죠. 무겁지 아니한 것 기준이. 그리고 이제 무거운 무게에 따라서 4,000원도 되고 막 이래. 그래서 요 법원은 특별히 그 송달, 그래서 이제 우체부가 법원 서류를 송달할 땐 본인을 꼭 확인하고, 왜냐면 그 소송의 승패가 좌우되니까 소장이 송달되고 한 달 내에 답변을 하고 배음을
하라는 주의 문서가 같이 가버리죠. 그런데 우편 집배원이 보내는 게 본인이 못 받았다면, 피고가 못 받았다면 나중에 한 달이 지나버리면 그걸 패소해버리죠. 그게 상대방이 아무런 답변을 안 하면 원고 전부 승소로 민사소송은 취급해요.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하고, 또 일정한 그 사람 주소도 모르고 소재지 같은 게 불분명하다면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 재판을 지연시킬 수는 없죠. 어쨌든 판결을 해줘야 돼. 그러기 위해서 우리 민사소송법에는 공시송달 규정이 있어. 그래서 공시송달하기 위해서는 표의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이건 뭐냐면 경과실, 일반적 보통 사람의 주의력을 선량한 관리자주의, 법학적 용어로는 추상적 경과실. 만일에 선량한 관리자가 아니라 조금 특수한 주의문을 우리가 중과실이라고 그래. 중과실은 뭐예요? 고의 또는 현저한 주의를 결하였을 때, 현저한 주의결여, 그게 중과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과책임법, 불을 잘못 따라서 이웃집에 연소, 불이 연이어났을 때는 중과실로 인한 시과만 그 발화자가 책임을 져요. 그런데 일반적인 기준은 선관의무인 선량한 관리자주의 의무가 일반적 주의력이야. 그걸 우리가 법학에서는 추상적 경과실, 중과실은 현저한 주의결여, 그건 조문에 현저의 주의를 결여했을 땐 그러하지 않다, 이렇게 조문에 있어, 중과실 규정이. 그래서 이게 일반적 주의를 할 정도로 찾아봤는데도, 그렇죠? 그 사람 소재지도 열람해보고 또 물어보고 누구한테, 주변 사람들한테, 그러면 나의 주의는 다한 거예요. 운전자가 앞에도 보고 좌우를 살펴봤는데도 뒤에서 누가 쾅 들이받으면 우리가 추돌을 하죠. 뒤에서 받기. 그러면 무조건 뒤에 사람이 안전거리 유지를 안 했기 때문에 앞에 차를 추돌한 거야. 그래서 앞에 차는 과실이 없는 거죠. 뒤에 차가 다 손해배상을 하고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표의자가 또 법원에 신청하면 법원은 여러 가지 그 사람이 선량한 주의를 다했는지를 확인해보고 공시송달해. 그 송달 방법은 게시판에 법원 사무관 등이 게시를 하고, 게시한 다음 날로부터 2주일, 14일이 지나면은 효력이 발생해. 그러는 거고, 그 밑에 거는 잘못 붙여놓은 거예요. 위에 건 맞죠? 외국에 송달할 때는 2주일이고, 2개월. 왜? 외국엔 거리가 멀잖아. 그래서 만일에 한국과 미국에 있는 B와 민사소송이 제기됐다면 대개 미국에 있는 영사관을 통해서 송달해요. 그래서 미국인의 피고가 미국에 주소를 가졌다면 법원 게시판, 한국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는 날로부터 2달, 거기 밑에 국내는 2주일이라고 그랬죠. 원칙적으로 공시송달의 효력은 법원 게시판에 게시하고, 송달할 서류는 사무관 등, 즉 법원의 일반 공무원이 자기 캐비넷 안에 그 소장을 집어넣어놨죠. 그래놓고 그 사람이 찾아오면 언제든 내줄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법원에다가 그 피고 누구누구에게 9월 11일을 위해서 송달한다, 이렇게 하고 게시판에 그걸 공고문을 붙여놔요. 그리고 법원 게시판에 다니는 공고문을 들여다봐 송달될 여지는 거의 없어. 그럴 때 송달 그렇게 방법을 취하고 14일이 지나면 그 송달로 간주하고 피고는 응하지 않은 걸로 봐. 그래서 송달되고 나서도 아무런 액션이 없으면 원고 전부 승소 판결 한 달 후쯤에 기일을 잡아서 원고만 나오겠죠. 피고는 공시송달에서 나올 확률은 거의 없어. 그래 공시송달로 만일에 패소한 걸 나중에 확인하는 피고는 그때 부대항소나 이런 걸로 해서 구제 제도가 따로 있어요. 그 밑에 요 세 꼭지는 대리에 대한 거라 이건 삭제해 주세요. 부재에 대한 걸 임의 대리 본질적 작용, 대리 이거는 잘못 제가 붙인 거예요. 이거는 X. 그 다음에 세 번째 의사표시 공시송달은 113조 민법에 있고, 그 방법 같은 건 민사소송법에 있는 거예요. 요건
과실 없이 주의를 다해도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거나 상대방 소자를 알지 못할 때는 법원에 이걸 공시송달 신청을 내. 그럼 법원이 그 재판부가 충분히 확인해보고 마지막 최후 수단인 공시송달로 해요. 법원 사무관 등이 송달 서류, 되게 소장, 법원 서류죠. 이거를 자기 캐비넷에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 게시장,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공시송달 방법을 취한다. 그러면 공시송달의 괄호 2번의 효력 발생, 게시한 날로부터 국내는 2주일이요. 2주일이 경과하면, 그래서 오늘 9월 11일이라면 11일 빼고 12일부터 26일이 되겠죠. 26일 24시에 그건 끝나버리는 거예요. 도달되는 거죠. 그러면 25일 날 송달 간주돼서 이제 소송 절차를 진행해요. 그래서 상대방이 도달한 걸로 간주, 추정과 달리 간주는 취소하거나 다른 제도, 부대항소 같은 걸 해서 뒤집기 전에는 그대로 송달로 본다는 거죠. 간주조항을 본다 규정이라고 그래. 단 동일인에 대한 그 후의 공시, 그 사람이 한번 공시송달이 되는 우리가 경매 같은데 그 송달 문건의 송달에 대한 걸 보면 한 번 공시송달하고 또 서류를 보낼 일이 있는데, 그러면 그 후의 공시송달은 게시한 날 다음 날 가령 10월 11일 날 또 문서 보낼 게 있어. 그러면은 앞에서 한 번 공시송달하면 2주간의 시간의 경과가 있죠. 그런데 이거는 10월 11일 날 또 두 번째 문서를 송달하면 10월 12일 날부터 송달 효력 발생하고 절차 진행할 수 있다. 또 국내가 아니라 상대방이 외국의 주소를 갖고 있을 때는 공시송달은 2개월, 2달, 좀 거리가 머니까 영사관을 통해서 이런 거리 개념에서 2달로 보는 거예요. 2달. 또 의사표시의 수령 능력. 그러면 의사표시를 반하는 자는 행위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 또 거기에 책임 능력 이런 걸 따져보죠. 사람의 능력. 그러면 112조의 의사표시 수령 능력은 의사표시 상대방이 이를 받은 때의 무능력자, 즉 상대방이 행위 무능력자일 수 있죠. 미성년자일 수도 있고 피성년 의견인, 피안정 의견인, 피특정 의견인. 지금은 이런 제한 능력자 제도로 바뀌긴 했지만 옛날에 한정치산, 금치산자처럼 이런 자들에게는 원칙적으로 수령 무능력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들에게 편지를 놓고 가도 그 사람이 미성년자거나 받은 자가 또 성년 후견인이 따로 있다면 법정 대리인인 후견인에게 그 편물을 송달해 줘야 되지, 그 미성년자에게 주고 간 거는 대항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도달 효력이 없다 이런 거예요. 그러나 법정 대리인이 그 도달을 안 때는 그러하지 않다. 그래서 의사표시로 원칙적으로 수령 능력은 행위 능력자에 된다는 뜻이고, 그런데 법정 대리인이 알 수도 있죠. 미성년자 받고 뭐 이런 게 왔어요. 그래서 후견인이나 부모가 그 편지를 자기 집에 내냈다면 일단 도달된 걸로 보고 효력이 발생해. 행위 능력자에게 도달이 된 거죠. 그렇게 해석하는 거고. 그 다음에 민법은 모든 무능력자, 의사, 행위 무능력자를 일률적으로 의사표시, 수령 무능력자로 규정이 있죠. 또 의사표시, 불착, 연착은 모두 표의자 분리. 그래 아까 특수편제도를 활용해서 도달이 확실하게 등기 우편으로 해서 수령자를 우체부가 받아오죠. 그래 여러분에게도 이길 특급 등기 우편으로 하면은 요즘에 핸드폰을 입력해놓고 다음날 직장 동료 누구에게 배달이 완료됐습니다 하고 우체국으로부터 문자가 오죠. 무능력자가 도달 스스로 아니 나 받았어요, 나 알았어요 그러는 건 또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게 드렸어요 이러면 또 가능하다는 거예요. 누가 대항 못하는 거예요. 표의자가 무능력자에게 주고 와서 행위 무능력이든 의사 무능력자든 도달을 대항 못하니까 주장 못하죠. 그런데 받은 쪽에서 나 편지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께 드리고 효력 주장하는 건 가능하다. 상대방이 무능력자 스스로 내가 받아서 처리했다는 주장은 가능할 수 있는 거죠. 고민이 된 지금 다 설명한 거예요. 이건 생략하겠어요. 큰 저기도 없고.
또 수령 능력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거는 이런 세 가지요. 상대방 없는, 즉 우리가 의사표시 도달 문제는 늘 상대방 있는 법률행위를 전제로 하죠. 상대방 없을 때는 아까 표의자가 의사표시를 발했을 때나 표백했을 때, 또 발신주의도 예외로 도달의 원칙이 아니죠. 아까 5가지 얘기했고, 또 공시 송달도 애국의 게시판에 게시하고 2주가 지나서 끝나는 날 11일이라면 11일부터 계산해서 26일이 되는 날 그 24시대 효력이 발생하는 이 세 가지는 도달주의 원칙이 예외가 되는 거죠. 또 무능력을 규정 안 해도 돼요. 그 다음에 사장, 이제는 세 관계, 갑을병, 갑이 본인이고 법률행위라는 대리인이 있고 또 대리인의 상대방. 그래 여러분이 대리제도는 왜 필요해? 늘 본인이 다 법률행위라서, 특히 법인 같은 경우에 대표이사 임원급이 법률행위라는 게 원칙이고 법인에 바로 귀속되죠. 그런데 모든 임원이 항상 계약하러 다니려면 끝이 없죠. 또 다 못하죠. 그럴 때 누가? 직원들, 과장, 부장, 또 그 밑에 일반 직원에게 오늘 또 뭐 대리직급도 있고 과장, 김 과장이 이사가 지시하죠. 내가 가서 계약을 해야 마땅한데 내가 오늘 어디 출장도 잡혀있고 그래서 김 과장이 가서 그 상대방 이하문계 이사 가서 그 계약서를 하나 서로 주고받고 도장 좀 받아오세요. 그게 대리제도. 그래서 법인이 본인 또 거기에 그 기관들이 있고 이사나 대표이사들 그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김 과장 그래놓고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해 오면 법인에게 효과가 귀속 직접 되는 걸 대리권 관계, 대리인의 관계, 대리 효과 관계에서 삼면적 관계, 즉 우리말로 하면 삼각 관계 이런 거죠. 뭐 쓰리 쿠션 이런 거예요. 대리제도의 의의 보면 1절, 대리의 개념, 대리인이 본인 이름. 그래서 여러분이 남편 거를 대리할 때 있죠. 아내들이 또 아내 거를 남편이 대리. 그럼 본인 이름을 되게 쓰죠. 남편은 김씨, 아내는 이씨라면 김아무개, 그 옆에 대리인 이아무개 이렇게 쓰는 게 가장 정확한 거죠. 그래서 또 상대방에게 남편이 바빠서 남편 신분증하고 오임장이 없더라도 신분증 가져오고 도장을 가져왔습니다. 그래 제가 대리인으로 나왔으니까 그래서 남편 이름으로 법률행위라고 하나 또는 그걸 받아올 때 그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바로 효과가 귀속되는, 즉 대리에게 귀속됐다.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니라 을과 병, 그렇죠? 우리 남편 걸 내가 오늘 대리행위 하러 왔어요. 제가 계약 우임을 다 받았기 때문에 유효한 거예요. 표시하고 현명을 하고 대리행위를 하면 그 을과 병이 사인하는 순간, 도장을 찍는 순간 그 계약에 의한 곧 갑이 귀속되는 거야. 그걸 을에게 귀속됐다 갑을 하는 걸 간접대리, 의탁매매 이런 걸로 대의 유사제도죠. 그러면 대리는 사회적으로 두 개의 작용 내지 기능을 해. 사적자 지적자 임의 대리죠. 이건 뭐야? 거기에 내가 아까처럼 바쁘고 회사 사장이 바쁠 수도 있고 그날 어디에 출장 갈 일이 안 돼, 여건이. 그러면 과장을 보내서 내 대신 우리 직원이 가서 나의 행위 능력, 나의 어떤 대리 효과를 통해 가지고 그 행위 반경을 넓히죠. 그래서 사적 자치의 확장, 본인이 직접 하는 게 원칙인데 자기 직원을 보내서 넓어지는 거죠. 또 사적 자치 보충, 이거는 법정 대리 내지 무권 법정 대리죠. 법률 규정에 의한 대표적인 게 어디야? 미성년자, 행위무능력자의 법정 대리인 부모고, 또 그다음에 성년 후견인, 정신, 심신상실 정도로 항시 대리가 필요할 때는 가정법원에 그 성년 후견인 신청해서 그때 선임된 1인의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죠. 그래서 행위 능력을 보충하니까, 행위무 능력을 보충하니까 사적 자치의 메꾼이죠. 보충. 그래서 무능력자 법률행위를 대리인에서 유효하게 해준다. 그래서 사적 자치 확장은 임의 대리 문제고 사적 자치 보충 문제는 행위 능력 보충으로 법정 대리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대리가 허용되는 건 어떤 경우 대리가 되냐. 원칙적으로 법률행위, 즉 의사표시를 중심으로 하는 본인의 어떤 의사적 작용이 발생해서 효과가 발생, 즉 준법률행위나 사건, 여기에는 불법행위에는 법률행위가 적용되지 않는 거죠. 대리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단 준법률행위 중 관념의 통지나 의사통지, 우리가 최고 거절이 의사통지고, 관념의 통지는 사원 종이 소집, 즉 어느 날 이러한 아주 객관적 사실을 게시하고, 이게 관념의 통지, 대표적이게 주주총회를 하겠다, 게시판에 게시도 하고. 의사통지는 최고 거절, 의사적 요소, 이거는 준법률행위로 의사적 요소가 조금 있기 때문에 법률행위에 준해서 대리가 가능하다는 거죠. 가령 사원총회 소집을 꼭 대표이사가 할 필요 없잖아. 대표이사 도장을 찍어서 그 과장이나 회사 직원들이 그걸 발송하고 편지를 보내죠. 소집 통지서, 이런 게. 그 다음에 불법행위, 사실행위 원칙적으로 법률행위가 아니라 할 수 없다. 즉 사적자치든 또 그다음 사적자치의 확장이든 또 보충이든 이런 것은 일정한 법률행위를 대리를 전제로 한다. 또 신분행위, 이것도 원칙적. 그래서 신분행위 원칙적으로 직접 하는 게 원칙이야. 그리고 혼인신고도 그렇고, 미성년자가 결혼, 여기에서 남자는 18세 이상, 여자는 16세 이상이면 거기에 혼인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아직 19세가 안 돼서 미성년자라면 법정 대리인 동의 얻어서 혼인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혼인신고는 직접 신고할 수가 있어요. 신분행위는 직접 그 당사자에게 직접주의를 적용해서 대리를 가족법에 불어 허용하지 않는 걸로. 그렇지만 부양청구권은 사실상 재산권 행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신분적 요소가 해박하니까, 작으니까 재산권 행사와 똑같이 법률행위에 준해서 대리행위가 허용된다. 예외죠. 신분행위. 또 대리의 종류는 임의법정, 이거는 수권행위. 내가 대리권을 줘서 직원 네가 가서 좀 계약하고 수권행위라는 게 있죠. 대리권 수요. 법정 대리는 법률 규정, 그래서 친권자라든가 미성년자의 친권자, 또 성년후견의 후견인제도, 한정후견, 한정후견제도, 또 특정후견, 이런 게 법률 규정에 그대로 있죠. 복인권과 대리권의 소멸. 그래서 복대리가 임의대리는 원칙적으로 가능하지만 법정 대리는 원칙적으로 안 되고, 뭐 뒤에 가면 또 소멸, 본인이 대리인의 사망이 그 법정 대리에서는 소멸하지만 임의대리에서는 소멸 안 할 수도 있고, 또 능동 수동 대리, 능동은 직접 아까처럼 본인의 대리권을 수여받아 의리 병에게, 능동태죠. 나는 밥을 먹는다, 능동태. 수동태는 밥이 나에게 먹힌다. 영문법에 있듯이 상대방으로부터, 병으로부터 대리인이 대금을 받는다라든가, 상대방이 의사표시라는 걸 대리인이 받을 때 캐처 역할을 하면서 그걸 수동대리, 이래. 또 유권무권은 본인으로부터 적법한, 또 법률 규정에 의한 그 규정에 따른 대리권이 있으면 유권대리, 또 무권대리는 대리권 없이 본인이 그런 일을 맡기지도 않는데 저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협의의 무권대리나 표현대리가 되어서 원칙적 본인에게 효과가 없고 본인의 추인권 내지는 상대방의 처리권, 또 표현대리 125조 6조 129조에 본인이 대리권을 수여하는 듯한 행위, 또 권한을 넘었거나 대리권이 소멸되는데 상대방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대리권이 있어 보이죠. 표현, 겉표자에다가 보일견, 뭔가 나타나. 그래서 나타나견이라고 해서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상대방은 믿을 수밖에 없다. 본인이 그런 액션에 전제가 있었다. 그럴 때 우리가 표현 대리라고 해요. 그건 원칙적인 대리권이 없는 건 협의의 무권 대리와 같지만 본인에게 대리 효과가 미치기 때문에 협의의 무권 대리랑은 구별해. 뒤에서 4강에서 강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 대리와 구별할 게 대표, 이거는 법인의 대표 기관이죠. 대표이사, 그 사람은
법인이 직접 의사표시는 못하잖아. 사단재단 법인. 그래 대표기관인 대표이사를 둬서 그 사람이 법인을 대표하고 의사표시, 법률행위를 원칙적으로 직접 하고 다니죠. 그래서 법인의 기관인 대표는 대리가 아니라 법인과 대등한 관계에서 의사표시를 한다고 해서 사실행위, 불법행위. 거기서 대표이사가 상대방의 자동차 사고를 내도 법인 책임이 질 수 있죠. 법인이 소유한 차량이라든가 이러면 사자, 메신저야. 이 자는 의사 법률행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편지, 우편 배달부 같은 거야. 또 춘향 전에 거기에 이몽룡과 성춘향이 거기서 편지를 주고받을 때 거기에 향단이 뭐 이런 거 있잖아. 방자, 얘네들이 메신저이자 사자. 얘들은 의사표시를 전하는 게 아니라 사실적인 것, 편지 와시오. 그리고 던지고 가잖아, 방자가. 예. 행위, 착오는 본인 기준하고 사실행위도 메신저는 가능하다. 아까 대리는 법률행위만 되고 준법률행 중에 의사통지와 관념의 통지만 되니까 구별이 되죠. 또 간접대리, 위탁매매, 자기 이름으로 팔고 효과도 일단 자기에게 있어. 그래서 우리가 특약점, 대리점이라고 하죠, 상법상. 그래서 삼성전자, 광주 대리점. 그러면 그 사장이 삼성전자 물건을 자기 창고에 잔뜩 받아놓고 지 이름으로 다 팔죠. 그리고 본사와 결제를 해. 그리고 그 사람은 이익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리점 사장은 지가 행위 주체고 또 지가 결제도 일단 팔아. 그래서 자기의 효과도 지속되고 그 다음에 본사와는 결제. 그래서 거기서 마진 그걸 먹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위탁매매 이런 특약점 이런 거는 대리가 아닌 거예요. 그 타인에게 한다. 위탁매매, 중고차 매매 상사. 그 다음에 제2절은 대리는 양당사자가 아니라 세주체야. 갑과 을, 본인과 대리인의 대리권 문제가 있고 유권 대리냐 무권 대리냐 또 을과 병 거기에는 대리 행위 즉 을이 행위 능력을 요하냐 아니냐 물론 이제 결론은 무능력자라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또 거기서 법률행위 하자를 따져. 그 다음에 병과 갑 대리 효과 즉 을과 병이 사인했는데 잉크도 마르기 전에 갑에게 효과가 바로 미치죠. 그 자리에서 이게 대리 효과. 그럼 본인과 대리인과 관계는 대리권, 대리인과 상대방, 본인과 대리인은 갑이 을이죠. 또 대리인과 상대방은 을과 병. 이건 법률의 행위니까 대리 행위의 유효 문제, 요건 문제. 또 상대방과 본인은 법률의 효과. 즉 을과 병이 맺은 계약은 을이 책임 안 지죠. 본인이 갑이 책임지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효과가 미친다. 먼저 1절 대리권, 본인과 대리 관계, 대리권의 의, 대리인이 본인의 이름으로 의사표시를 하거나 수령. 그래서 앞에 건 능동대리고 수령은 수동대리죠. 본인에게 그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하는 법률상 지위 또는 자격, 일종의 권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대리권 하면 대리 권리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대리의 권한, 대표의 권한 이래죠. 그거를 법에선 지위, 자격, 일종의 포지션이야. 대리권은 권리가 아니라 권한이다. 일정한 어떠한 걸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자격 이걸 얘기해. 발생 원인 법정 대리권은 법률 규정이 있죠. 친권자의 법정 대리권이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지정권자의 지정이라든가 법원에 선임할 때 대리권을 줘. 그리고 후견인이 선임할 때 거기 이제 나중에 가정법원이 후견인이 할 수 있는 거 만일에 그걸 넘는 처분행위나 이런 거는 신고하고 법원에 허가를 받아라 그래서 대리권 범위를 정해놔요. 가정법원이 후견인에게 선임되고 나서의 그 판결문 보면 그 어디까지 할 수 있다 얘기했고 임의 대리권은 수권행위 대리권을 수여하는 그래서 과장이 할 수 있는 거는 위임장이나 지시하죠.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갖고 오면 된다. 그리고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네가 다른 자에게 처분한다 이런 뜻은 아니라고 그래서 수권행위. 그래서 우리가 원칙적으로 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위임장 지시를 요하는 거야. 법원에 서류를 낸다라든가 등기 같은 거 할 땐 반드시 위임장. 그래서 법무사나 변호사들이 법원에 서류 제출할 땐 요 대리로 하는 거죠. 소송 대리인으로 하고 등기 대리인으로 해. 그래서 위임장이 꼭 제시돼야 돼.
그 위임장에는 또 인감도장이 날인돼야 돼. 이게 수권행위, 대리권 수행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수권행위를 여기서 설명해 임의대리에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 주는 행위, 이게 수권행위야. 법적 성질은 상대방 수령을 요하는 단독행위가 통설 판례예요. 그건 뭐냐면 상대방이 있고 단독행위를 해석해서 되도록이면 상대방이 있는다. 이걸 무명계약서를 읽는데 이건 무슨 뜻이냐면 대리인은 행위 능력을 요하는 무명계약서를 취하면 그러면 행위무능력자, 미성년자나 이런 자들이 대리인이 안 된다는 뜻이야. 그리고 무명계약서는 소수설이고 상대방 수령, 상대방이 어디 위임장에 자기도 또 서명하죠. 내가 대리인이다 그러면 위에 위임인이 있고 밑에 수임인이 있어. 그리고 그 밑에 사인을 해버리면 이게 수령을 하는 거죠. 단독행위고 되도록이면 상대방의 행위 능력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통설 판례는 단독행위로 해석한다. 무명계약서는 소수설, 기초적 법률, 여기서 기초는 계약의 내용, 부동산을 팔아라, 또 어떠한 기계 같은 걸 구입하라, 뭐 이런 게 기초적 법률. 여러분들이 물권법에 뭐 했어? 채권행위인 원인행위, 갑일에게 물권행위, 즉 물권적 변동을 일으키는 행위와 그 원인이 되는 부동산 매매행위인 원인행위와는 구별하죠. 그럴 때 우리가 수권행위 독자성, 무인유인이 물권행위에서도 만일에 독자성이 있고 무인성을 취하면 독일시기법,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설, 그 영향을 받는다. 즉 매매계약 자체가 해제, 취소되면 등기에도 무효가 된다. 물권행위도 실효된다. 유인성이죠. 그래서 프랑스 민법과 일본 민법, 이건 근데 우리는 어디에도 조문은 없죠. 독자성이 있다, 유인성이다, 무인성. 독일은 독자성이 있고 따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매매계약이 취소됐다고 또 해제됐다고 해도 물권행위인 등기 신청해서 등기가 이루어지면 일단 유효하죠. 나중에 말소를 하더라도 독자성이 따로 있고 따로 이루어진다는 거고, 또 매매가 해제됐다고 해서 실효됐다고 해서 등기 자체가 바로 무효되는 건 아니다. 근데 우리는 판례가 중요하죠. 유인성설을 취하고 거기에 유인성설을 취해 독자성을 부정하고, 그래서 만일에 매매계약 자체가 효력을 잠시하면 등기를 했더라도 따라서 없어진다. 여기서도 수권행위, 즉 대표이사가 과장, 김과장에게 이런 거에 구두로 지시를 했고 명확하게 위임장 작성을 안 했어. 그럴 때 독자적으로 일어난다면, 그런데 얘가 가서 오버액션을 해도 그거는 법인의 효력이 미친다. 독자성이 있고 무인성이죠. 그런데 독자성을 부정하고 유인성하면 대표이사가 준 구두로 지시한 걸 넘어섰다면 나중에 법인, 대표이사 뭐라고 그래? 내가 준 걸 얘가 오버액션을 했기 때문에 그 초과된 부분은 무효로 주장하겠습니다. 이게 유인성설이고 또 독자성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다수설은 독일식으로 대리제도를 안정성을 위해 무인성이고 이렇게 취해서 그 대표이사가 지시한 것 약간 넘어섰더라도 유효하다고 해석하는 게 무인성설과 독자성 긍정이죠. 또 수권행위 방식은 분류식, 즉 꼭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우리가 법원이라든가 또 행정행위 이런 데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계약서에 되어 있다면 서면으로 작성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 분류식, 구두로 해도 되고 또 위임장을 줘도 되고, 다 우리 원칙적 법률행위는 다 분류식으로 되어 있어요. 또 대리권의 범위는 법정 대리는 조문 규정이 있어. 그래서 친권자가 해야 될 거, 또 후견인이 해야 될 것처럼 추가되는 건 그 법원의 허가받아 감독기관인 그 후견인을 선임한 가정법원이 감독기관이에요. 임의대리권은 수권행위에서 판례를 보면 임의대리권에는 수령대리, 즉 수동대리가 포함하며 매매계약 체결대리는 중도금, 잔금 수령권도 있다. 그래서 수권행위를 통해서 할 때는 너 매매계약 체결해 그러면은 수령, 상대방이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는데 그걸 또 잠깐요 내가 본인에게 이 돈 받아들이기 물어요. 그러면은 그 법률 관계가 느려지고 복잡해. 그래서 신속하게 법률행위 야 너 가서 오늘 병을 만나서 내 아파트 팔어 계약금도 받아 이런 식으로 되게 얘기하지만 매매계약 체결의 대리권을 을이 받았다면 을은 당연히 상대방이 주는 계약금, 중도금 이런 걸 다 포함된다 이러는 거예요. 또 보충 규정이 있죠. 118조 권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인데 이 조문 보면 권한을 정하지 않은 즉 어디까지 해야 되고 야 김 과장 앞으로 내가 바쁘면 네가 어느 정도 나를 대리해서 다 해. 내가 구구절절 지시 안 해도 네가 알아서 판단해. 근데 원칙적으로 본인의 이익이나 본인이 침해를 방지해서 다음과 같고 두 개죠. 보존행위는 무제한할 수 있어. 왜냐하면 보존행위 뭐예요? 임대차 같은 데서 월세 받기 또 등기 신청하기 매매계약했는데 등기 신청 같은 건 당연히 보존행위에 준해서 제한이 없죠. 본인에게 보존행위는 다 유리한 거지 불이익 가는 게 없다는 뜻이야. 근데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 성질을 변하지 않는 즉 을에게 임야를 관리하라는 했는데 성질을 바뀌고 그걸 임야를 그걸 대지권으로 바뀌면 형질 변경이죠. 그거는 성질이 변하는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원하지 않았어. 왜 임야를 내가 산고 당신에게 산을 좀 잘 관리 수목 같은 걸 관리하라는 건 내 거기에다가 죽으면 묘지를 쓴다라든가 우리 조상묘들을 모시려고 그런데 어느 날 갔더니 불도저로 싹 밀어버리고 그냥 전부 나무도 다 없어졌고 묘를 쓸 수 없게 되지. 그리고 주인한테 제가 잘했죠. 땅값도 올라갔고 그 형질 변경은 성질이 변하기 때문에 이런 이용 계량행위죠. 계량행위는 성질이 바뀌는 선에서 안 돼. 본인한테 제가 임야를 관리하는 산직이 그래서 을이 갑에게 전화를 해서 이걸 이번 기회에 형질 변경해서 아예 대지권으로 바꾸면 아예 안 돼. 그건 내가 묘지로 써야 되고 그래서 성질이 변할 때는 본인의 또 수건을 받아야 돼. 그런데 성질이 변하지 않는 그런 거라면 이용 계량. 이용은 뭐예요? 약간의 임대차에서 돈을 받거나 계량은 아까처럼 땅을 개간하거나 또 이런 게 계량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할 수 있냐. 보존행위는 무제한, 이용 계량행위는 본래 그 목적물의 성질이 바뀌지 않고 대리권의 목적을 초과하지 않는 그래서 현상 유지 범위 내에서만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계량은 일종의 초과집을 기와집으로 이런 게 계량이죠. 우리가 주택 지분 계량 이러잖아. 이익이 상향될 때 계량행위 이러죠. 처분행위는 안 된다. 처분행위는 제3자의 권리가 완전히 귀속돼서 본인이 그걸 쓸어 담을 수가 없어. 엎질러진 물이 돼서. 그래서 처분행위는 일반적인 물권행위, 법률행위함으로써 곧 효력이 발생할 때 처분해. 그러면 다른 해석하면 뭐예요? 채권행위에 하되 보존행위 무제한으로 하고 이용 계량행위는 본질을 반하지 않는 본래 권리의 목적이나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밑에 설명해놨죠. 보존행위는 무제한, 본인의 불이익이 없다는 거고 이용 계량행위는 물건이나 권리 성질이 바뀌지 않은 즉 본인의 불이익이 가는 이용 계량행위는 못하게끔 해서 본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대리권 남용, 이건 권리 남용 비슷해. 우리가 민법 2조 2항. 그래서 권리는 남용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리인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오버액션도 하고 또 권한을 초과해서 막 대리행위를 하고 돌아다니는 걸 대리권 남용. 그러면 이게 다 무효로 하면 대리제도를 거의 인정 안 하겠죠. 항상 사장 나와. 나는 너무 믿어. 무슨 말단 사원이 나랑 계약해. 너네 사장하고 할 거야. 그래서 대리 신용이 깨지죠. 그래서 어느 정도 약간 오버하는 거는 대리권 남용을 통해서 그걸 해석을 통해서 일정한 부분. 그래 우리나라 통설 판례는 결론적으로 뭐야? 107조 1항 단서. 즉 지난주에 강의했던
비진의 표시 유추적용, 즉 비진의 표시 일단 유효하죠. 백제일주일이란 본문에. 근데 단서는 어떻게 됐어? 그 비진의 심리 유보한 걸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는 무효를 주장할 수, 대리 효과가 없다. 그래 그렇게 해석하죠. 백제일주일이란 단서 유추적용, 판례고 통설이야. 상대방이 대리의 배매매, 즉 그게 매매까지는 아닐 텐데 그 빌딩을 너한테 팔으라고 했다고 의심하고 그래 알 수도 있죠. 또 본인에게 물어볼 수도 있죠. 건물주에게 진짜 이거 매매하라고 해서 아이 무슨 소리야, 내가 임대하고 그 임대료를 챙겨서 나한테 가져오라고 그랬지. 그러면 알을 수도 있죠. 또 과실 확인해 볼 여지가 있는데도 그런 오버하는 거를 그런 주의를 다하지 않고 덥석 계약하면 본인에게 대리 효과를 부정하자는 게 백칠주의랑 단서 유추, 즉 비진의 표시 유추적용처럼 의리 비진의 그 사람이 그 시계를 주지 않을 거라는 어마어마한 가격과 비싼 시계이기 때문에 또 그 사람이 늘 떠들고 다녔어. 이 롤렉스 시계는 내 죽을 때까지 차고 다닐 것도 아무도 안 준다. 이러면 아는 거죠. 또 알 수 있었죠. 그 2억 원도 넘는 그 고가의 시계를 주라고 뭐 이게 비진의 표시에 알 수 있는. 그러면 확인해야죠. 이 시계를 진짜 증여하라고 했어요?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단서유추적용설이 판례고 신의치, 이거는 신의치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말한 대로 어느 정도 신의 성실에 따른 그런 원칙을 적용해 상대방이 악의가 있거나 중과실일 때만 무효하고 무건대리로 처리하자는 소수설이고 우리의 그거는 별로 없어. 그래서 비진의 표시 일항단서 유추적용설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대리권 부인, 이거는 대리권을 부정하자. 대리권이 있는데 정당한 이유, 즉 표현대리처럼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표현대리로 취급하고 또 그런 믿을만한 그 사람이 부인이니까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회사 직원이 그런 걸 회사에 막 주식 같은 걸 양도하고 이런 걸 해? 그래서 사유가 없으면 무건대리, 무효가 일단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백칠조랑 단서 유추적용설이 통설 판례고 신의 직설이나 대리권 부인설은 소수설이에요. 그 다음에 대리권을 제한도 하죠. 무작정 본인에게 효과가 직접 가는데 무작정하게 하면은 본인이 불이익받아. 그리고 우리 민법은 124조에 자기계약과 쌍방대리인 금지하는 규정이 이렇게 있어. 먼저 조문 읽어보면 자기계약, 쌍방대리 금지.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 즉 대리인은 본인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 즉 A가 자기 아파트를 B에게 적당히 팔아서 제 가격을 받고 팔아서 나한테 가져와. 그래서 자기 계약은 B, 지가 사는 거예요. 병이 없죠? B가 대리인이자 상대방 B 콜 B가 돼.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3억짜리 아파트를 2억 원 갖고 와. 아니 뭔 소리냐? 이게 지금 시가가 3억. 내가 약간 할인해 줬으니 깎을 수는 있어도 뭐 2억 한 5천 이상은 돼야지. 어떻게 1억이나 싸게 팔았냐 그랬더니 누가 샀길래 그렇게 너 팔았냐? 그랬더니 제가 샀지요. 그럴 때는 자기 계약, 본인의 불리기가 없겠죠. 걔가 고양이 생선가게 맡기기죠.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지켜라 그러면 내 놈이 드나들매 고깃집에 다 처먹어. 그래서 자기 계약을 체결하지 원칙적으로 못해. 그런데 본인의 반대 해석하면 승낙이 쓰면 돼. 야 이걸 팔되 혹시 정안 팔리면 너도 집 없다며. 네가 한 2억 5천 정도를 하한선으로 해서 네가 사도 좋아. 그래서 5천원 깎아줄게. 그래서 팔려고 중개사 사무실에 내놨는데 안 팔려. 그래서 나중에 2억 5천 계약서를 갖고 오고 또 2억 5천 잔금을 갖고 와. 그러면 제가 샀고 또 사장님이 저가 사도 좋다고 해서 자기 계약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승낙하에 자기 계약을 해서 통제를 한다는 거야. 또 동일한 법률에 당사자 쌍방, 그러니까 을이 갑두대리하고 병두. 그러면 을의 결정에 따라, 대리인의 결정에 따라 갑이 유리할 수도 있고 병,
그러니까 사장이 을에게 대리권 주고 3억짜리 아파트에 을이 평상시 사장과 관계가 안 좋아. 또 저 수전노 늘 저 돈 뺏기 모르는 놈하고 욕하고 돌아다니니까 그러면서 자기 친구한테 그래, 야 이거 3억짜리인데 우리 사장 거야. 근데 내가 싸게 팔게. 금매물로 너한테 2억 2천 해줄게. 8천 내가. 그래고 내 주인한테 욕먹으면 돼. 그래서 쌍방대리하면 이렇게 을에 유리할 수. 또 사장이 엄청 충실하면 상대방 친구도 속일 수도 있어. 야, 이 아파트는 지금 시가 5억짜리야. 근데 너한테만 싸게 사모. 그래서 오히려 을이 손해를 날 수도 있죠. 그래서 쌍방대리는 본인이 피해를 보거나 그 병이 피해를 볼 수도 있어. 그래서 이런 이익을 대리인이 양쪽 왔다 갔다 하면 왼쪽 거 비워먹고 오른쪽 거 비워먹고 이런 거죠. 제 유리한 대로 그런 이연령 비연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리를 못해. 자기 계약과 쌍방대리는 본인의 이익보를 위해서 있는, 그럼 본인의 불이익이 없다면 할 수 있는 게 단서야. 그러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다가 보존행위를 대리권 규정이 없더라도 무제한할 수 있듯이 돈을 받아오는 건 그렇잖아. 지금처럼 이렇게 궁하고 그럴 때 상대방이 돈 주고, 야 니네 사장한테 내가 돈 줄 거 있는데 오늘 그중에 절반 갚을 거야? 그러면 그 사장한테 물을 필요 없죠. 일단 받아다가 자기 법인 계좌에다 넣고 사장 계좌에다 넣으면 일단 유리하잖아. 그래서 이 단서는 본인의 불이익이 없는 채무 이행에 준하는 이런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단서가 적용되려면 쌍방대리에도 법무사가 이미 매매 계약이 다 종료되고 원서를 다 받았죠. 매도인으로부터 그 위임장, 또 그다음에 주민등록 초본, 권리증, 또 그다음에 거기 인감증명서 같은 거 다 받은 법무사가 매도인도 대리하고 또 매수인 측에 근저당 말소 이런 거를 해서 은행 가서 근저당 말소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이런 거를 쌍방대리하죠. 채무이행에 준하는 법무사의 등기 신청에 있는 매도인도 매수인도 다 이익이 돌아가고 편리한 거죠. 그래서 채무이행 단서에 해당되는 게 법무사의 등기 신청에 있는 쌍방대리가 원칙이야. 민법 124조 임의규정 그 밑에 건 해석해놓은 거니까 읽어봐. 원칙 본인이 입법하기 위해 금지 예위 본인의 허락이 있거나 채무이행과 같이 불이익이 없는 거 또 등기 신청은 요거에 준하는 거야. 그래서 법무사는 쌍방대리한다. 위반 효과 대리권 없는 것과 같이 무권 대리인으로 그렇게 했더라도 본인이 조금 손해보고 에이 그래 너 잘했다. 본인이 취인 나중에 무효였던 무권 대리에도 취인 사후에 인정을 하면 유효할 수 있죠. 또 임의대리, 법정대리 다 적용되는 그런 게 자기계약과 쌍방대리 금지 규정이다. 또 공동대리 있죠. 119조. 이거는 2명 이상 수인의 대리인이 있을 때 공동으로만 하라는 그 특별 규정이 있을 때 공동대리가 되는 거예요. 119조에 뭐라고 돼 있어? 수인 이상일 땐 각자 대리가 원칙이야. 대리인 수인 2명 이상인 때는 각자 갑과 을, 그러니까 A라는 대표이사가 직원, 갑, 부장, 을, 과장. 그래서 야 회의를 통해서 갑과 을, 부장, 김 부장 또 이 과장 앞으로 우리 법인에서 이런 건 내가 시시콜콜 안 해도 당신들이 협의해서 하시면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각자 바쁠 때는 뭐 갑이 가든 을이 가든 그런 걸 법인을 위해 하시오. 그럴 때 원칙적으로 여러 명 공동대리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 그래서 꼭 둘이 같이 서명하고 같이 늑대처럼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 과장이 가도 되고 또 김 부장이 가도 되고 각자. 그래서 그 계약을 체결하면 대표이사에게 효과가 미치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러나 법률 또는 습관행위에 공동대리로 한다. 그래서 이건 대리의 신중을 의할 때는 각자 대리가 아니라 공동대리다.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법률에 특별 규정이 있거나 또 계약서에 이 과장 혼자 가면 경솔할 수도 있어. 그래 꼭 여러분들이 법인에 행위할 때는 갑을이 같이 가서 갑이 감독도 하고 하시오. 그럴 때 이 단서에
수권행위에 공동으로 하라고 지시를 했잖아. 그럴 때는 공동대리. 그래서 원칙적 여러 명의 대리인이 선임이 되어 있고 직원이 여러 명 있다면 각각 자기의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면 돼. 그런데 대표이사가 야 니들 혼자 막 다니고 하면 위험하기도 하고 우리 또 경솔한 걸 경솔을 방지하기 위해 꼭 2명 이상의 그래 요즘에 뭐 중대재해법 같은 데 가면 어떤 재해가 발생했을 때 둘이 같이 공장을 둘러보고 둘이 합동으로 해야 되는 걸 혼자 했을 때 그럴 때 사장의 책임이 무거워지듯이 공동대리는 그 대리의 경솔을 방지하기 위해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수송대리일 땐 저기요. 마지막엔 대리권 소멸이 있어. 대리권 소멸은 다음 같고 본인이 죽으면 효과 지속자가 없으니까 본인 그렇죠? 효과 지속자가 없어서 소멸 159 127조로 2항은 대리인이 사망을 왜 그래? 또 금치사는 제한능력자로 바뀌었죠. 이거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불이익당할 수 있어. 대리인이 죽으면 의사표시자가 없고 또 대리인이 처음에는 능력자, 행위능력자였는데 뭘로? 여기에서 일정한 행위능력을 상실한다면 그 사람이 정신 이상이 될 수도 있고 후견인이 선임되려고 하는데 법정 대리인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리인의 사망이나 제한능력 규정에 걸려버리면 그때는 소멸시키고 본인이 다시 똑똑한 정신, 제정신인 사람을 다시 선임하게 하기 위해서 대리인의 제한능력에 걸리게 되면 대리인을 교체하게끔 되는 거야. 그리고 125, 128 임의 대리가 또 종료. 이거는 위임 같은데 그렇죠? 너는 요런 위임장이 제시하죠. 매매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대리권을 수여한다. 법률행위에서 수여된 대리권은 전조 126조의 원인된 법률관계 종료죠. 아까 수권행위처럼 대리권을 부여한 그게 종료되면 즉 위임계약에 우리 직원 고용계약에 해고된 이후에는 그 회사를 위해서 못하겠죠. 그게 원인관계 종료예요. 법률관계 종료 전에 본인이 수권행위를 또 처리 그렇죠. 그 직원을 이렇게 채용해 보니까 경솔하고 덤벙덤벙해. 그럴 때는 그 수권행위 처리해서 앞으로 이 과장은 어떤 우리 회사에서 그런 계약 같은 걸 하지 마시오. 부장하고 내가 상의해서 할게요. 이럴 때는 대리권을 줬다가 처리해버린 거죠. 이런 거고 또 공통 본인 사망 대리인 아까 이건 다 설명한 거고 또 대리 행위 이 부분은 다음 4강에서 쭉 이어서 좀 하겠어요. 오늘은 얼마 몇 페이지 남았나? 대리 얼마 남았네. 아예 하고 말할게요. 먼저 대리 행위 문제. 그럼 대리권을 했는데 이번에는 을을 중심으로 하는 을이 행위 능력이 있는지 또 이런 대리인과 상대방 을과 병의 관계를 대리인 건 현명주의 즉 본인의 이름을 걸고 나는 내게 아니라 우리 사장님 A 대리인 B 이게 현명주의죠. 그래 114조 대리인이요.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걸 표시 현명을 하면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의 효력 이게 원칙적 현명주의에 따른 유효한 대리죠. 그리고 이항, 전항, 현명을 해서 유효한 규정은 대리인에 대한 제3자 의사표시 또 수동대리죠. 제3자가 의뢰할 때도 야 내가 니네 사장을 위해 이 그런 개인끼리의 약속이 있었는데 오늘 그걸 계약하는 거니까 너도 와서 서명하고 그 계약서를 사장한테 보여줘. 수동대리야. 1항이 능동대리의 현명원칙을 적용한 거고 2항은 수동대리의 현명원칙을 적용하는 거예요. 보시고 본인을 위한 걸 표시한다는 건 본인 이름을 쓸 때가 많죠. 그래서 남편 이름 쓰고 대리인 뭐 아내 이하무개 김하무개 대리인 이하무개 이렇게 쓰는 게 원칙이 아니면 본인 이름만 하고 상대방도 그 남편 이름이 김하무개라는 걸 잘 알고 있을 땐 본인 도장을 찍게 되면 그것도 유효한 일명으로 오죠. 법률 효과를 본인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가 있을 때 그걸 현명히 유효하다고 봐. 그런데 아무런 답변도 없이 아내가
지신분증, 지 도장만 먹고도 훅 찍어. 그러면 남편은 나중에 무권대리 주장을 할 수 있어. 내가 위임도 안 했고, 봐요. 여기 계약 보면 아내 이름만 써 있잖아요. 나의 대리인으로 한 게 아니고 현명이 결여된 거죠. 그럴 때는 무권대리를 본인이 주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나머지 뭐 115조에 보면 본인을 위한다는 건 꼭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 본인을 대신해서 본인의 법률의 행위를 나에게 맡겼으니까 내가 한다. 그래서 이익과 불이익이라도 본인이라는 걸 나타나면 현명 위반은 아닌 거죠. 예, 이런 거고 115조고 또 2항 가로 2번 보면 대리행위 하자, 여기서 법률행위 하자처럼 의사표시가 하자가 있을 수 있어. 이란 보면 의사표시력이 의사응결, 비진이나 동정, 착오, 사기, 강박 하자죠.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는 건 법률행위는 대리인이 하지 본인이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의리, 비진이 했거나 동정의 표시, 착오, 사기, 강박이 있다면 의를 기준, 의리, 저 혼자 그런 식으로 했거나 그러면 대리인을 표준해서 법률행위는 대리가 한다는 걸 나타나고 이항 보면 특정한 그렇죠 뭐 지정한 법률행위를 위임할 땐 대리인이 본인의 지시에조차 그 행위를 할 땐 본인은 자기가 한 사정 과실로 하지 못한 사정을 대리인의 부지 그렇죠 지가 지시해 야 김 과장 오늘 가서 거기에 어디 무슨 동 어디에 있는 아파트 매물 경매가 나왔으니까 네가 입찰하고 대신에 그래서 했는데 나중에 낙찰은 됐는데 보니까 아파트에 하자도 있고 권리가 거기에 그냥 막 유치권 주장하는 놈도 있고 막 그래. 그러면 지가 내가 그때 유치권이 있고 그 건물에 흠이 있다면 안 샀을 텐데 이런 내가 몰랐다는 주장을 왜 지가 지시한 걸 대리인은 사자에 준해서 계약을 했을 뿐이야. 근데 나중에 그걸 번복한다는 건 신의 측에 반하는 거죠. 그래 116제 대리인이 1항에 의하면 대리인을 표준해서 법률행위, 흠 이런 걸 따져보고 또 2항 보면은 지가 구체적으로 지시해서 그걸 그대로 따라서 했는데 나중에 나 이거 취소할래 이렇게 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하기 때문에 못하게 된 게 116조 2항이죠. 이런 거고 하자 결정, 하자를 위한 효과 또 본인이 지시했을 때는 본인이 몰랐다고 주장해서 그 유효한 법률행위를 뒤집을 수 없다. 이런 뜻이죠. 또 대리인의 능력 117조 보면 대리인의 능력은 행위 능력을 요하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본인이 미성년자를 선임해놓고 나중에 걔 무능력자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대의 효과가 본인에 미치니까 행위 무능력자인 미성년자나 약간 마시간 사람을 대리인으로 수권 행위를 조사한 건 지가 감수해야 되는 거지 행위 무능력자를 주장해서 그 취소하거나 그러면 상대방만 그걸 당먹죠. 그래서 미성년자를 처음에 알고서 하겠죠. 야, 너 나이도 어리고 그래서 나이트 클럽 앞에서 삐끼 뭐 사람을 막 끌어들이는 건 늙은이가 하겠어요. 할아버지 세워서 야 여기 우리 나이트에서 해결 못하잖아. 되게 어린아이들 또 미성년자 그런 애들이 아양도 떨고 막 이럴 수 있잖아. 그래서 본인이 알면서도 15살, 17살이 알바 왔는데 야 너 몇 살이야? 그랬더니 16세요. 그럼 너 미성년자인데 그래 니들이 오히려 이 업무에 더 적합해. 그래서 행위 능력, 무능력자라도 일단 본인의 수권이 유효하면 행위 무능력을 이유로 취소도 못하고 그래서 대리인은 행위 능력자일 필요가 없다. 본인은 능력이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이 있고 권리 능력이 있으면 돼. 또 본인도 무능력자일 때는 법정 대리가 되는 거잖아. 후견인이나 법정 대리인. 그래서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에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 행위 능력자 그러나 의사 능력 즉 의사표시 이해할 능력 그래서 만취자나 유아는 대리도 안 되죠. 대리인의 능력이 없다. 법정 대리에는 적용 없다는 게 이런 거고 금지하는 명문 규정이 937조 이게 이제 가족법에 있는 규정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17조의 의미를 보면 본인은 대리인의 무능력을 이유로 그 대리인을 취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거고 대리 효과 마지막에 이제 을과 병은 직접 본인 즉 을에게 취속됐다 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계약서 서명하는 순간 사인하고 본인 도장 찍는 순간 본인에게
바로 다이렉트로 간다. 즉 을을 거쳐서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본인 직거래한 거와 똑같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본인은 의사능력, 즉 의사표시 대리권을 주거나 이런 걸 요하지 않으나 권리능력, 살아 생존할 필요는 있다. 즉 죽은 사람이 대리권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은 출생부터 사망, 죽고 나서 대리인이란 건 무효가 되겠죠. 무권대리. 그래서 본인은 의사능력, 행위능력은 필요 없고 오히려 의사능력, 무능력이나 행위 무능력자니까 자기의 사적 자치를 보충하려고 대리제도, 법정 대리가 필요하죠. 꼭 필요하죠. 그리고 권리능력, 살아있어야 되는 거지 죽은 놈이 숙권행위할 수 있으면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본인이 죽으면 대리권이 소멸되잖아. 그래서 본인은 권리능력, 생존 시의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게 우리 민법 3조 출생에서 사망 시까지 권리능력자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어요. 지금까지 한 게 대리 앞부분. 뒤에 이제 다음 주 4강에는 무권대리와 뒤에 무효 취소제도를 묶어서 네 번째 강의에 하겠어요. 여러분들 강의 듣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매주 제가 동영상 올리면 실제 강의에 준하고 또 여러분도 직접 모니터에 글자가 다 나오니까 실강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죠. 잘 보이지도 않는 칠판, 이걸 쳐다보는 어쨌든 제가 이렇게 동영상 강의를 진행하는 걸 양해해 주시고 또 다른 사람이 물으면 실강보다 더 리얼하다 이렇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